이런 얘기가 나오는 거죠. 그 불완전함. 내가 이탈리아어를 완전하게 이해하지 못하고 있다라는 그런 불완전함이 계속해서 끊임없이 글을 쓸 때 이 작가를 자극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자극이 끊임없이 주어지니까 오히려 그런 자극들을 통해서 '아 정신 차려야 돼. 집중해야 돼.'라는 생각이 들면서 오히려 자신이 살아있다라는 느낌을 받았다는 겁니다. 네, 오늘 소개할 작품은 2015 년도에 나온 준파라 히리의 "이 작은 책은 언제나 나보다 크다"입니다. 오늘 제가 이 책을 준비하게 된 얘기를 좀 드려보자면, 보통 에세이라고 하면 좀 잔잔하고 일상적인 이야기들을 떠올리게 되는데, 이 에세이는 좀 달라요. 굉장히 묵직하고, 그리고 어떤 소설보다도 메시지가 강렬합니다. 참 이 얇은 책에 그 정도의 강렬한 메시지를 담을 수 있다라는 것도 참 대단하게 느껴지고, 그래서 '아 이런 시간에 한번 다뤄보는 것도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네, 오늘 골라 봤습니다. 제가 준파라이리를 좀 알게 된 계기를 먼저 말씀드리자면, 누군가에게 추천을 받았겠죠. 준파라이리의 축복받은 집이라는 책이 있다. 그러니까 단편집이 있다라는 얘기를 들었고, 근데 이름을 딱 들어보니까 준파라히리, 이거는 이제 익숙한 이름이 아니잖아요. 뭐 인도계 이름인 것 같은데, '내가 인도 사람이 쓴 소설까지 봐야 되나?' 약간 거부감이 있어서 조금 도망 다니다가, 이제 저한테 이제 추천해 주신 분이 계속 쫓아다니면서 인제 "봤냐고, 봤냐고, 봤냐고." 자꾸 물어봐 가지고, 그때 한 6-7년 됐나? 그래서 이 축복받은 집이라는 단편집을 보게 됐는데, 보고 나서 이제 이렇게 '무릎을 탁 친다.'라는 표현이 있죠. 무릎을 탁 친 거죠. '천재구나.' 그러니까 축복받은 집은 전체적으로 미국에서 살아가는 인도계 여성의 이야기를 다룬, 네, 소설이었는데, 뭐 신인 작가인 것 같은데 굉장히 그 문장에 힘도 있고, 그리고 메시지도 굉장히 분명하고, 그러면서도 뭔가에 얽매이지 않고 굉장히 자유자재로 쓰면서도 문장이 흐트러지지 않는 그런 느낌을 받았어요. 그래서 알아보니까 이 작가가 이 축복받은 집이라는 책을 뭐 32 살, 33살 뭐 요때쯤 썼는데, 거의 완성도 면에 있어서는 그 80대 앨리스 몰로가 썼던 디어 라이프, 이 정도의 완성도가 느껴져 가지고, 야 30대 초반의 작가가 이 정도의, 머리도 좋은 것 같고 뭐 재능도 뛰어난 것 같지만 그 문장을 자유자재로 막 가지고 노는, 사람을 들었다 놨다 하는 그런 거에 인제 완전히 반해 가지고 '와 이 사람 진짜 천재구나.'라고 해서 저도 인제 읽고 나서 감동을 받고, 한참 인제 또 이게 추천을 하고 떠들고 다녔는데, 그 또 어느 분이 또 저한테 "축복받은 집도 좋지만 이 에세이가 대박이다."라고 누가 말씀을 해 주셔 가지고 '잘됐다.' 싶어 가지고 인제 그때 에세이를 읽게 됐죠. 그리고 인제 몇 차례 읽게 됐는데, 굉장히 또 에세이를 보면서 충격을 받은 거죠. 이거는 이제 본인의 이야기가 쓰여 있는 건데, 오늘은 좀 그 얘기를 해 보겠습니다. 먼저 낯선 작가니까 작가 소개를 잠깐 하자면, 준파나일은 1967 년생입니다. 그러니까 미국으로 이민한 인도계 가정에서 태어난 거죠. 그러니까 부모님은 인도 출신이고, 부모님이, 네, 미국으로 뭐 영국으로 갔다가 미국으로 갔다고 하는데, 어쨌든 미국으로 이민을 했고, 그 상태에서, 그러니까 준파라 히리는 미국에서 태어난 거죠. 보스턴 대학에서 비교문학 박사까지 하시고, 딱 봐도 글을 봐도 '아 참 똑똑한 사람이구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네. 뭐 버지니아 울프 생각도 많이 나고, 박사까지 하시고 32 살에, 32 살이던 이제 1999 년에 이 단편집, 조금 전에 말씀드린 단편집 축복받은 집을 발표하고 바로 퓰리처상을 받았죠. 그런데 제가 이 에세이에서 가장, 뭐 축복받은 집이라는 소설에도 그런 내용이 좀 많이 녹아 있긴 한데, 에세이는 좀 더 직접적으로 얘기를 하겠죠. 에세이에서 굉장히 특별하게 느꼈던 점 한 가지가 있는데, 이분은 부모님이 두 분 다 인도 분이시기 때문에 외모는 전형적인 인도 사람이고, 이름도 인도 이름을 가지고 있죠. 그런데 미국에서 태어났기 때문에 인도어는 잘하지 못해요. 그냥 집에서 가족들끼리 하는 정도인 거지, 뭐 인도어를 잘하지도 못하고, 뭐 인도의 글을 제대로 읽지도 못하고, 벵고로인가요? 네, 그다음에 그러니까 벵고로로 글을 쓰지도 못하는, 네, 그런 전형적인 미국인인데, 문제는
외모나 이름이 인도 사람이다 보니까 미국에서 이 준파라이리는 네, 외국인인 거예요. 이방인인 거죠. 네, 그러니까 끼어 있는 존재인 겁니다. 인도의 이름과 외모를 가지고 있지만 인도말은 잘하지 못하고, 그런데 영어는 잘하지만 미국인들이 보기에 이 사람은 네, 외국인인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들 뭐 샌드위치 같은 그런 비유를 많이 드는데 진짜 샌드위치 같은 존재였던 거죠. 그러니까 어렸을 때부터 당연히 정체성에 대한 혼란을 겪었겠죠. 바로 이 부분이 제가 준파라이리의 글의 가장 큰 특징이라고 생각이 되는 건데, 그런 정체성의 혼란을 겪는다라는 거는 사실 우리에게도 늘상 있는 일입니다. 그렇죠. 결국 준파라이리의 그 히스토리는 인도인의 외모를 가진 미국인이라는 그 정체성은 사실은 어느 쪽에서도 받아들여지지 않을 것이다라는 이제 본인이 어렸을 때부터 그런 정체성에 대한 혼란을 많이 겪었을 것이고, 그래서 이분의 글에는 이제 그런 내용들이 굉장히 많이 녹아 있는 거죠. 그런데다가 이 에세이에서 또 따로 볼 수 있었던 거는 이분이 이제 그 박사를 하고 바로 소설을 썼는데 그게 바로 떠버린 거죠. 퓰리처상까지 받을 정도로. 그러니까 비교적 어린 나이에 그러니까 유명한 작가, 그러니까 천재 작가라는 평가를 받으면서 이분이 또 영어에 대한 일종의 또 두려움이 생긴 거예요. 내가 그렇게까지 영어를 제대로 파악하고 있나, 알고 있나 하는 그런 두려움이 생긴 거죠. 그러니까 그런 상태, 정체성에 대한 혼란을 겪고 있는 상태와 그 다음에 너무 빨리 떠버린 것 때문에 어떤 자신의 어떤 문장에 대한 네, 어떤 두려움을 가진 그런 상태를 갖게 되었다는 걸 전제로 이제 이 이야기를 시작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분은 좀 독특한 선택을 하게 되는데, 그래서 자신과 아무런 관련이 없는 제3의 언어인 이탈리아어를 배우기로 결심합니다. 그러니까 뭐 부모님 고향하고도 상관이 없고 자기는 이탈리아어를 네, 접할 일도 없었고 앞으로 접하지 않아도 되는 상황인데 이탈리아어를 배우기로 결심하는 거죠. A와 B라는 네, 이 사이에 끼어서 갈등하는 존재가 C라는 다른 점을 찍으면서 네, 그 C를 통해서 A와 B를 객관적으로 보겠다. 그러니까 삼각형을 그려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제3의 지점에서 나의 두 가지 정체성을 한꺼번에 관찰하겠다라는 그런 이제 목표를 세운 거죠.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모국어는 인도어인데 인도어는 잘하지 못하고, 그리고 영어권에서는 아무리 영어를 잘해도 언제나 영원히 이방인인 그 상태에서 아예 제3의 언어인 이탈리아어라는 지점을 찍으면서 그 제3의 지점을 통해서 자신의 처한 상황을 보다 객관적으로 파악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 정도만 사실 얘기를 해도 이 책은 읽어볼 만한 가치가 있는 책이죠. 왜냐하면 우리들이 항상 뭐 A와 B 지점에서 항상 끼어 있을 때, 뭐 내일 햄릿 시간에도 그런 얘기를 좀 하겠지만 뭐 존재론적 갈등에 휘말리잖아요. A도 될 수 없고 B도 될 수 없는 이 사이에서 끼어 있을 때 보통은 뭐 무너지거나 그냥 무기력하게 한쪽으로 쓸려가기 마련인데, 준파라이리는 굉장히 적극적으로 C라는 지점을 찍으면서 자신의 A와 B를 비교하겠다라는 그런 적극적인 선택을 한다라는 게, 저는 그것만으로도 이 책은 좀 읽어볼 만한 가치가 있다라는 생각이 들었고, 물론 이제 여기서 끝낼 수는 없으니까 좀 얘기를 더 길게 가자면, 그러니까 보통 사람들이 생각하지 않는 그런 선택과 그 결과가 적나라하게 여기에 써 있기 때문에, 그래서 네, 이 책은 널리 알려야 되는 책이다. 정말 좋은 책이다라는 생각을 하게 돼서 네, 오늘 이 시간에 소개를 하게 되었습니다. 자, 이 책은 네, 에세이죠. 에세이이기 때문에 뭐 논픽션이니까 그러니까 실제로 일어났던 일을 쓰는 건데, 내용은 뭐냐면 준파라이리가 이탈리아어를 배워가는 과정이 담긴 책입니다. 네, 그런데 더 놀라운 거는 이 책을 보면 처음부터 이제 준파라이리가 이탈리아어를 배워가는 과정이 쭉 펼쳐지다가 마지막에 이탈리아어에 어느 정도 자신감을 가지고 글을 쓰는데 그 글이 바로 네, 이 책인 거죠. 그러니까 이걸 이탈리아어를 배워서 이탈리아어로 책을 써버린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제2외국어 뭐 공부할 때 제2외국어를 배워서 책을 써야지 이런 생각까지는 하진 않는데, 준파라이리는 아무래도 작가이다 보니까 그 정도 목표까지 정해서 그냥 가버린 겁니다. 그래서 성공을 시킨 거죠. 그 과정 자체도 굉장히 감동적이고요.
그런데 아무래도 인제 그 이탈리아어 네이티브가 아니니까 문장 책 속에 있는 문장을 보면 쪼끔 뭐랄까 '대단히 미려하다.'라고 볼 수는 없는 문장들이에요. 왜냐하면 네 성인이 되어서 배운 언어를 썼기 때문에 아무래도 그렇게 자연스럽진 못하겠죠. 그러니까 인제 뭐 자기 생각들을 예를 들어서 뭐 준파라이리가 영어로 썼으면 마음껏 펼칠 수 있는 그런 생각들이 뭔가 좀 단어나 문장 구조에 제약을 받는 듯한 느낌도 받게 되죠. 근데 그게 이 책에서는 어리숙해 보이는 게 아니라 더 멋있게 느껴지는 거죠. 왜냐하면 우리는 알고 있잖아요. '아 이 사람이 이탈리아어를 배워서 이탈리아어로 책을 써 버렸다고?' 그러니까 그게 더 대단해 보이는 거고요. 보다 보면은 인제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아 역시 천재들은 정말 보잘것없는 재료를 가지고 정말 위대한 작품을 만들어내는 게 천재구나.' 그런데 아까 좀 문장이 약간 어설프다라고 말씀드렸지만 메시지는 그렇지 않아요. 정말 장난 아니게 팍팍 꽂힙니다. 네. 진짜 대단한 사람입니다. 자 이제 책 속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첫 장면에서 어떤 여인이 작은 호수가 있는데 거기서 이제 그 수영을 하는 네 내용이 펼쳐지는데 뭐 이랬나 봐요. 그러니까 그 호수를 네 횡단해서 가로질러서 헤엄쳐 가면 그 호수 끝에 뭐 오두막 같은 게 있었나 보죠. 그런데 인제 이 사람이 그러니까 깊은 물로 헤엄쳐 들어가는 게 무서우니까 그 호수 기슭으로만 인제 안전하게 헤엄치 다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언제든지 이제 수영을 멈추고 네 일어섰을 때 발이 땅에 닿을 수 있는 깊이에서만 인제 헤엄을 치고 있는 거죠, 기슭에서만. 그러다가 인제 마침내 어느 날 이제 마음을 먹고 호수를 건너는 데 성공했다라는 얘기가 처음에 나옵니다. 그거는 바로 뭐 이분이 인제 이탈리아어를 배우는 것에 대한 비유겠죠. 그러니까 이분 문장을 보면 영 이탈리아어를 20년 동안 공부를 했는데 그 20년 동안 호수 그 가장자리만 따라서 헤엄을 쳤다고 해요. 이런 거죠. 가장자리 얕은 곳에서만 헤엄을 치다 보면 언제든지 위험한 순간에 바로 일어서면 이제 땅이 발에 닿으니까 안전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분이 20년 동안 이탈리아어를 공부했던 과정도 언제든지 위험한 순간에 영어로 도망칠 수 있게 그래서 호수의 가장자리로만 헤엄을 쳤다는 거죠. 그런데 그렇게 안전한 네 선택을 하다 보니까 결국은 이탈리아어에 빠져들지도 못했고 그래서 결국 이탈리아어라는 호수를 건너지도 못했던 거죠. 자 이런 얘기가 먼저 나오고 그다음부터 인제 그 시대순으로 진행이 되는데 1994 년의 얘기가 먼저 나옵니다. 1994 년에 아마 이분이 피렌체를 갔는데 이분 박사 논문 때문에 아마 가셨던 것 같은데 근데 처음으로 이탈리아를 갔을 때 손바닥보다 작은 포켓 이탈리아어 사전을 들고 이제 피렌체를 갔던 이야기로 시작이 되는데 그래서 "이 작은 책은 언제나 나보다 크다."라는 이제 문장이 나왔겠죠. 그때 뭐 우리도 간혹 해외여행 가면 느끼겠지만 이게 사람들이 막 이렇게 왁자지껄하게 길에서 떠드는 소리가 너무 아름답게 들리잖아요. 슈파라이리에게도 그런 소리가 너무 소음들이 거리의 소음들이 너무 아름답게 들려서 알 수 없는 네 이유 없는 이탈리아어에 대한 애정과 호기심을 갖게 된 겁니다. 이때 이제 이분은 작가라서 그런지 그 상 피렌체에서 '이 언어를 배우지 않으면 내가 완성되지 않을 것 같다.'라는 느낌을 받았다고 합니다. 뭐 저는 그런 생각 안 하는데. 네 그래서 미국으로 돌아와서 혼자서 이탈리아어 공부를 시작을 합니다. 뭐 열심히 공부를 했겠지만 공부를 하다 보니까 방에서 혼자 이탈리아어를 열심히 공부를 했는데 하다 보니까 '이게 언어라는 건 혼자서는 안 되는구나.'를 깨닫게 된 거죠. 어쨌든 언어라는 건 결국은 소통을 기반으로 하는 거기 때문에 혼자서 아무리 열심히 공부해 봤자 공부하면 할수록 한계를 느꼈다는 거죠. 그래서 그 한계를 느끼고 있을 때 99 년도에 바로 이 작품 축복받은 집 축복받은 집이 출간되고 퓰리처상을 받고 전 세계적인 각광을 받는 와중에 이탈리아의 그 만토바라는 곳에서 문학 축제에서 초청을 받은 겁니다, 공교롭게도. 그러니까 준파라이리가 인제 이탈리아라고 하니까 간 거죠. 가서 자기가 이탈리아어를 좀 공부를 했었는데 혼자서만 했었죠. 혼자서만 했는데 인제 거기서 막상 이탈리아 사람들하고 대화를 섞어 보니까 너무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아 역시 언어라는 건 이건 혼자 공부하는 게 아니다. 이거는 그러니까 대화를 통해서 배워야 제대로 배울 수 있는 것이다.'라는 걸 이제 깨닫게 되고
본격적으로 이탈리아어를 공부할 결심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만토바 문학 축제가 끝나고 다시 이제 미국으로 돌아와서 이번에는 혼자 공부하는 게 아니라 이탈리아어 선생님을 구합니다. 근데 이제 뭐 이탈리아 출신의 뭐 사람들이겠죠. 그런데 뭐 일주일에 한 번, 1시간 정도를 대화를 나누는데, 그러니까 일주일에 한 번 1시간 정도 대화를 나눈다라는 게 사실은 이것 또한 이제 준파라일이 입장에서는 역시 호수 가장자리에서 헤엄치는 것과 마찬가지였다. 왜냐하면 이분이 워낙 글을 잘 쓰시기 때문에 워낙 분명하게 메시지를 주시는데, 왜냐하면 이탈리아어 선생님을 만나는 순간 이탈리아어가 시작이 되고 이탈리아어 선생님과 헤어지는 순간 이탈리아어가 네, 사라지는 거죠. 우리도 영어학원, 회화학원 많이 다녀보셨죠, 여러분들도. 저도 몇 군데 다녀봤지만 네, 수업 시간에는 열심히 대화를 하지만 네, 나오는 순간 네, 영어는 사라지고 한국어만 남잖아요. 네, 그런 것처럼 준파라일이는 이탈리아어 선생님을 만나는 순간 이탈리아어가 시작이 됐고 헤어지는 순간 네, 이탈리아어가 함께 사라지는 그것이 네, 호수의 가장자리를 헤엄치는 것처럼 느껴져서 역시 또 답답해진 거죠. 그래서 이분이 무슨 결심을 하냐면 가족들을 데리고 로마로 이주할 결심을 하게 됩니다. 뭐 어린아이도 있었고 남편도 있었는데 남편 직장은 어떻게 했는지 모르겠어요. 어쨌든 로마로 이주할 결심을 하고 그 6개월 전부터 오직 이탈리아어로만 쓰여진 글만 읽겠다라고 결심을 하고 네, 이탈리아어로만 그러니까 6개월 전부터 이탈리아어 글만 읽는 겁니다. 아무래도 작가라서 이 텍스트에 집착하는 게 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그때 네, 모든 영어 텍스트를 거부하고 네, 이탈리아어로 된 글만 읽는 동안 뭔가 좀 더 이탈리아어에 대한 친밀감을 느꼈다라고 얘기를 하고 뭐 이런 느낌이 좋아서 제가 인용을 하는 건데 우리가 어떤 사람을 만나서 사랑에 빠질 때 전에도 얘기한 것 같은데 그 사람의 모든 것을 알고 사랑에 빠지는 게 아니잖아요. 그냥 사랑에 빠지고 그 다음부터 천천히 그 사람에 대해서 알아가게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준파라이리도 그런 식으로 씁니다. 그러니까 이탈리아어에 일단 매력을 느꼈고 그래서 이탈리아어 텍스트를 계속 읽다 보니까 그 내가 첫사랑에 빠진 상대를 조금씩 알아가는 느낌이었다. 근데 그런 식으로의 알아감은 결국은 알면 알수록 더 알고 싶은 욕망이 커지는 그러니까 억지로 하는 공부가 아니라 내가 사랑하는 대상이기 때문에 누가 시키지 않아도 더 알아가고 싶은 네, 그런 욕망이 드는 그런 욕망이었다라고 얘기를 하고 그리고 이어서 이제 드디어 6개월이 지나서 가족과 함께 로마로 이주를 했는데 뭔가 많은 꿈을 꾸었겠지만 막상 로마로 네, 이주를 했을 때는 굉장히 좀 당황스러운 상황들이 많이 벌어졌겠죠. 예를 들어서 뭐 쓰레기를 어디다 버려야 되는지, 그 다음에 버스는 어떻게 타야 되는지, 뭐 교통카드는 어디서 사는지, 뭐 그런 식의 이제 어떤 아주 당황한 상황들이 벌어지고 게다가 뭐 집 열쇠가 고장 나가지고 뭐 열쇠 수리공을 부르는 뭐 그런 얘기들도 나오는데 그럴 때 외국에 나간 지 얼마 안 됐는데 막 집에 현관문이 안 열리고 이러면 얼마나 좀 절망적이었겠어요. 그러니까 내가 지금 무슨 짓을 한 건지 하는 절망에 빠졌을 때 준파라이리는 역시 또 이분은 항상 적극적인 결론을 내는데 역시 그런 절망 속에서 이분이 선택한 그 방법은 뭐냐면 그날부터 이탈리아어로 일기를 쓰겠다라고 결심을 하고 네, 일기를 쓰기 시작하는 겁니다. 매일매일 이탈리아어로. 우리도 영어학원 다닐 때 그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아, 영어로 꿈을 꾸고 영어로 일기를 쓰자 뭐 이런 얘기를 하지만 저는 한 번도 실천해 본 적이 없는데 근데 이분은 처음에 이제 이탈리아어로 쓸 때는 되게 현실적으로 마치 왼손으로 글을 쓰는 느낌이었다. 그러니까 뭐 하는 짓이냐 이게. 왜냐하면 영어로 쓰면 쭉 그날의 감상을 쭉 편하게 쓸 수 있는데 이탈리아어로 쓰려니까 뭐가 됐겠어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매일매일 일기를 계속 썼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 시간이 계속 지속될수록 오히려 그 시간이 자신이 네, 위로를 받는 시간이었다. 네, 그래서 그 시간을 기다리게 되었고 그 시간만 되면 뭔가 그 하루의 고생에 대한 위로를 받는 기분이었다. 일기를 쓰다 보니까 일기도 조금 늘었을 것이고 그리고 또 이분은 직업이 작가다 보니까 어느 날 문득 이탈리아어로 단편 소설을 하나 씁니다. 짧은 단편을. 그런데 이 단편 소설이 여기에 중간에 들어가 있는데 진짜 문장이나 단어는 굉장히 쉽지만 메시지는 진짜 강렬해요. 어떤 내용이냐면 자기의 경험을 쓴 거죠. 어떤 낯선 환경에 놓여졌을 때 너무 당황해서 자신과 분리되었다가 결국 다시 하나로 합쳐지는 그
그 과정을 그린 네, 소설인데 이탈리아어를 배우자마자 처음으로 쓴 소설이라기에는 너무 수준이 높은 네, 이 안에 단편 소설이 두 개가 들어있거든요. 네, 그것도 읽어보시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결국은 이 단편을 쓰는 것까지가 어찌 보면 이 책의 전반부에 해당이 되고 그 다음부터는 이제 후반부가 되는데 비로소 후반부에서는 자신의 이야기를 하기 시작합니다. 자신이 분명한 정체성을 가지지 못한 것에 대한 네, 혼란이 있었고 그런데 이 준파라이리는 작가가 되어서 글을 쓰는 것을 통해서 자아를 실현할 수 있었다라고 얘기를 해요. 영어에 대해서는 네, 워낙 이제 안정감을 느꼈겠죠. 그런데 이런 생각을 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영어는 굳건한 어떤 안정감을 주는 언어인데 반해서 그것이 어찌 보면 창작이라는 관점에서 보면 그것은 어쩌면 그 안정감은 가장 위험한 요소일 수도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뭔가 자신이 확실하게 알고 있다라고 생각하는 그 틀 안에서만 움직이려고 하기 때문에 오히려 창작이라는 거는 그런 틀을 벗어날 때 비로소 어떤 새로운 시도가 생기는 건데 오히려 창작이라는 측면에서는 자신이 영어에 익숙하다라는 게 오히려 뭔가 위험한 요소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다는 거죠. 그런데 자신이 새롭게 배운 이탈리아어는 자신 스스로에게는 불완전했겠죠. 그러니까 불완전하다라는 얘기는 좀 사람이 불안하고 피곤하기는 하지만 그만큼 약간 뭐랄까 경계가 분명하게 울타리가 세워져 있는 게 아니라 여기도 뚫리고 저기도 뚫리고 한 상태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오히려 자유도는 그만큼 높아진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울타리가 없어지니까 그러니까 나를 지켜주는 굳건한 영어라는 울타리가 사라지니까 오히려 더 많은 가능성이 열렸다는 겁니다. 이런 얘기가 나오는 거죠. 그 불완전함. 내가 이탈리아어를 완전하게 이해하지 못하고 있다라는 그런 불완전함이 계속해서 끊임없이 글을 쓸 때 이 작가를 자극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자극이 끊임없이 주어지니까 오히려 그런 자극들을 통해서 정신 차려야 돼. 집중해야 돼. 라는 생각이 들면서 오히려 자신이 살아있다라는 느낌을 받았다는 겁니다. 자, 그런 과정을 거쳐서 이제 이탈리아어에 어느 정도 자신이 붙은 상태에서 마침내 이제 카프리라는 곳에서 열린 문학축제에서 다시 초대를 받았는데 이때 준파라이리가 네, 결심을 합니다. 이탈리아어로 네, 연설을 하겠다. 그래서 실제로 네, 카프리 문학축제에서 이탈리아어로 연설을 하는데 이때 이제 영어 통역사가 준파라이리가 이탈리아어로 얘기를 하면 영어 통역사가 그것을 영어로 이제 통역을 해주는 네, 동시 통역을 해주는 그런 과정이었나 봐요. 그러니까 결국은 준파라이리가 이탈리아어로 얘기하면 이제 바로 이제 통역사가 영어로 얘기를 하는 거죠. 근데 준파라이리에게는 이 상황이 마치 그 메아리처럼 느껴졌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기지 않을 정도로 환상적인 경험이었다는 거예요. 내가 이탈리아어로 얘기하는데 통역사가 그것을 영어로 통역을 하고 있다라는 게 진짜 믿기지 않을 정도로 이제 짜릿했다라는 거죠. 그렇게 이제 이탈리아어에 대한 자신감을 갖게 되는데 근데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탈리아어에 다가가면 다가갈수록 또 한계가 있었겠죠. 왜냐하면 이탈리아어도 하나의 언어고 하나의 언어는 하나의 문화를 대표하는 것이기 때문에 준파라이리가 아마 남편이 스페인 사람인가 본데 같이 이탈리아 상점에 들어가면 자기가 이제 이탈리아어 잘하니까 이탈리아어로 막 이렇게 말을 했을 거잖아요. 네, 종업원들하고 직원들하고 막 이탈리아어로 대화를 하는데 직원들이 못 알아듣더라는 거예요. 아무리 발음을 정확하게 하고 네, 말을 유려하게 해도 왜냐 생각해 보니까 준파라이리의 외모 자체가 인도인이기 때문에 이탈리아 사람들은 저 사람이 이탈리아어를 할 리가 없다라고 생각하고 그러니까 저 사람이 이탈리아어를 하더라도 못 알아들었다라는 거고 그다음에 남편은 스페인 출신이고 이탈리아어를 잘 하지 못하지만 외모가 비슷했기 때문에 남편이 좀 어설픈 이탈리아어를 하면 그걸 다 알아들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은 이탈리아어는 도피처가 되지는 못한 거죠. 결국 삼각형의 꼭지점이 될 수는 있었겠지만 그렇다고 해서 이탈리아어가 준파라이리를 네, 환영했다는 건 아니죠. 네, 그래서 이제 거기서 또 준파라이리는 이제 벽을 느끼게 되는 거죠. 근데 그러면서 준파라이리가 깨닫게 된 건 그렇죠. 내가 이탈리아어를 배운 것은 뭐랄까 영어로 되돌아가기 위한 수단이 아니었을까라는 걸 깨닫게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삼각형이라는 얘기가 이제 마지막에 많이 나오는데 그러니까 이탈리아어를 배우는 것은 그동안 작가의 삶 안에서 계속되어 온 영어와 벵골어의
긴 싸움에서 도주하는 길이었던 거죠. 네, 그러니까 벵골로와 영어 사이에서 이렇게 정체성의 혼란을 겪고 있었는데 이 둘 모두에서 도망쳐서 독립적인 하나의 길을 찾으려 했다는 거겠죠. 그런데 자신은 미처 생각하지 못했지만, 그러니까 이탈리아어를 많이 알면 알수록 자신이 영어에서 부족한 부분을 오히려 깨닫게 되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거울 역할을 해준 거죠, 이탈리아어가. 그래서 이탈리아어를 공부를 하면 할수록 영어를 더 깊게 이해하게 될 수 있었다. 이 부분도 이해가 되시죠? 그러니까 결국은 영어로부터 도망친 그 결과가 결과적으로는 영어로의 제대로 된 귀환을 안내해 준 거죠. 그러니까 그 이후로 영어를 더 잘할 수 있게 되었다라는 얘기인 거죠. 그러면서 이제 마지막에 나오는 메시지가 이제 문장이 뭐냐면, 그러니까 이탈리아어로 글을 쓰는 것은 일종의 도주였는데 뭔가 철저히 언어적 변신을 꾀하면서 무언가에서 멀어져 자유로워지고자 노력했던 것이었는데, 그러니까 준파라이리에게 영어는 평생 동안 피곤한 싸움의 상대였지만, 그러니까 전문가로서 이제 영어 문장을 가지고 승부를 했어야 됐기 때문에 그 싸움의 상대였겠죠. 하지만 이탈리아어 글쓰기에서 자신은 절대로 전문가가 될 수 없으니까, 그러니까 오히려 전문가라는 생각을 내려놓음으로써 오히려 더 자유롭게 글을 쓸 수 있었고, 그리고 호기심을, 이탈리아어에 대한 순수한 호기심을 마음껏 충족시킬 수 있었다라는 거죠. 그러면서 마지막에 아마 글을 쓰시는 분들은 공감하실 텐데, 마지막에 결정적으로 깨달은 것은, 작가의 문제는 스타일이 부족한, 문체라고 하죠, 스타일을. 그러니까 작가의 그러니까 문제는 스타일이 부족한 게 아니라 어쩌면 스타일이 지나치게 많은 것인지도 모르겠다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게 이제 아마 작가로서 가장 큰 깨달음이었을 거고, 그리고 그렇게 해서 새로 배운 이탈리아어로 이 책을 쓴 거죠.